네,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네. 줄줄이 불참한 제29차 당사국 총회. UN 기후변화 협약의 앞날이 어둡다. 예, 오늘 두 가지 소식이 다 좀 예, 참 쉽지 않은 세상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COP29 이 당사국 총회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옆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부 인터뷰에서도 한번 살짝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 정상, 대표단, 전문가 단체, 관련 단체 모여서 탄소 배출 어떻게 줄일지, 그다음에 우리 줄이기로 한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대응책 필요하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9차 당사국 총회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개막을 했어요. 11일에 개막해서 이번 주 금요일 22일에 이제 폐막하고요. 동유럽이면서 약간 중앙아시아 이쪽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따져 보니까 벌써 3연속으로 이 중동 지역 또 산유국에서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집트에서 UAE로 또 아제르바이잔으로. 네. 이게 계속 이런 지역에서 열리는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랑 천연가스 생산 수출이 GDP의 6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국가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는 중에도 지금 계속 석유 시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지역에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산유국에서 열리면 산유국이 노력하겠다는 의미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좀 의문이 되죠. 네. 찾아봤어요. 이게 유엔이 원래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이렇게 5대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해요. 이번 29차 차례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23개국 합의로 이제 개최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유럽의 맹주가 누군가요? 네. 러시아죠. 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제일 원했던 게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 이걸로 좀 강력하게 동유럽 안에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관철을 시켰군요. 압력을 좀 행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미리 정해져야 준비도 하는 건데 작년 봄까지도 어디서 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대표적인 분쟁 국가예요. 아르메니아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 가스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산유국인데 또 하필 이게 3년 연속 산유국에서 열리고 있으면서 신기한 거는 점점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좀 되고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COP 기후 대응 역량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힘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매체에서 보니까 현지 취재를 좀 갔더라고요. 근데 현지에서 이제 원래 이런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 밖에서 환경 단체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하는데, 하고, 그렇죠. 그때 노래 부르면 안 되고요, 마이크 사용해도 안 되고요, 구호도 외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금지 조항 같은 게 나와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안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상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이콧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참석 안 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 들면 보통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까운 약간 외교 전략 차원에서 보이콧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도 있었다 보니까 올해 참석 인원 자체가 원래 적어요.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을 때 28차 회의 열 때 9만여 명 정도가 열렸는데 참석을 했는데 어떤 국가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이제 시민단체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죠. 올해는 4만여 명. 인원 자체도 반 이하로 절반보다도 적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누구 참석했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이든 대통령 없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없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 중에서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하고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둘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보면은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불참,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불참,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 불참. 거리도 안 먼데 그렇죠. 유럽에서는. 캐나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도 불참 안 갔어요.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남미에 이제 순방 중이죠.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니까 남미, 브라질. 그래서 순방 중이라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물론 당사국 총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수장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례적으로 보면 국가수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분위기는 참석 전체 인원도 확 줄었고 또 여러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수장들도 대거 불참이고 좀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그냥 이렇게 많이 안 갔고 뭐 G20 뭐 열리고 뭐 선거 있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수장들이 안 보여요. 유럽연합이 제일 뭐 이 어젠다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EU 집행위원장도 국내 정치 일정 이유로 안 왔어요. 오리지널 폰데라이엔 위원장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굉장히 이거 얘기하지만 이제 G20 정상회 뭐 개최국이다 보니까 이거 준비로 불참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소개해드렸던 멕시코 기후과학자 그 여성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안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갔냐? 사실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는데 사실 주목해야 되는 게 올해 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돈이거든요. 돈 얼마 낼지. 기후 재정이잖아요. 재원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큼 개도국에 지원할 거냐. 맞아요. 이게 딱 그겁니까? 그래서 돈 내기 싫다, 부담스럽다 이런 건가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상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주제이잖아요. 왜 올해 화두가 기후 재정이 됐냐면 이제 우리가 2015년에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그때 각 나라가 2025년까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 재정을 뭐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낼지 계획을 그런 수립하는 게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결정이 뭔가 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개발 격차 해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경제가 조금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산업화를 해서 이게 산업화가 좀 경제발전 모델로 굳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이제 산업화해서 그런 성장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돼 있고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개도국은 성장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성숙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이런 식의 지금까지 경로를 걸어왔으니까 개도국도 그 모델로 사실 가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우리 지금 기후변화 나타났으니까 너희는 하지 마 이러면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진국이 탄소 덜 배출하면서도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거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 노하우도 알려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재정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의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이제 얻고 있잖아요. 뭐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뭐 처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손실과 피해 기금 뭐 이런 거 마련하는 거 뭐 이런 게 지금 그런 취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회의의 초점이 이제 누가 돈 얼마나 낼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정상들이 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결국 누가 얼만큼 공유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핵심 인사들은 다 오지 않고 그럼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파리 협정이 지켜질 수 있느냐 마느냐 약간 전 존립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가별로 배출 책임 같은 거 좀 보면요. 탄소 배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G2, 미국,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 서명 당시에 미국이 52억 톤 배출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106억 톤, 1, 2예요. 최다 배출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기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은 이 기후 재정에 되게 많은 기여를 해야 돼요. 제일 많이 배출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1992년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 유엔 기후변화 협약 맺을 때 체결하던 시절에 이제 중국이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개도국은 공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주면 좋은데
중국 정부가 아직은 돈을 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회의 개막하던 이제 지난 11일에 중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부채 도입 안 한다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아직은 돈 낼 의사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올해 6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막 연설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중국이 선진국 경제와 동급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개도국으로서의 그 열매를 조금 네. 더 먹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후 재정 규모를 두고도 개도국이랑 선진국의 의견이 많이 갈려요. 네. 개도국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연간 한 1조 달러 매년 그만큼 조성을 하고 여기다 추가로 민간 재원으로 5조 달러를 더 추가하자.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개도국은 그리고 돈 쓸 때도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라. 그렇죠. 예, 이런 게 개도국의 입장이고요. 선진국들은 우리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 연간 1,000억 달러도 못 모았는데 1조 달러까지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만 공여 의무를 지면 마련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개도국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중국을 좀 겨냥한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동안에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서 네. 이른바 부속서 2국 맞아요. 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제는 또 선진국이 됐으니까 아마 한국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주요 핵심 인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런 너희들도 들어라는 압박이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 다음이라면 한국 정도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 공여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개도국이 늘 선진국에 대해서 신뢰를 못 보내는 이유가 돈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출해주고 융자해주고 또 이자 받을 거 받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과연 정말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개도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협상이 특히 돈 문제 가지고 협상할 때는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돈 문제 가지고 협상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 또 이번에도 그런 난관에 봉착한 데다가 핵심 그런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에 참 이 마지막에 어떻게 폐막식 당일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참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하기 힘든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조금 더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면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해야 될 수도 기후 그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찬물이 될 수 있죠. 트럼프 당선인 이번에도 취임하면 파리 협정 탈퇴한다. 맞아요. 공언해왔고 당연히 미국 정부가 기여하는 자금 지원이 중단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글로벌 어젠다 여러 가지 좀 주도해 왔잖아요.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에서. 근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만큼은 좀 정권에 따른 부침을 보였어요. 파리 협정 대표적이죠. 버락 오바마 이제 행정부 그때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2015년에 돼서 2016년에 미국 정부가 이제 비준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탈퇴를 추진을 했고요. 그 이전에 파리 협정 이전에 이제 교토 의정서 때도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가입을 했는데 이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탈퇴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이 한 국가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탄소 배출에 좀 의존을 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해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보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국가 간 협력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이게 기후변화 대응 자체 본인의 개인적 소신 때문이라도 기후변화 대응이 조금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보면은 통상 측면에서도 지금 WTO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힘을 모을 그 국가끼리 협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되고 자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연대가 어려워져서 특히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이슈는 다루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은 매체가 있었어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제 지난 15일에 트럼프의 재선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이제 의견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다른 리더들 사이에 새로운 단결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의사 결정에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이 그래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보다는 오래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을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 30차 이제 당사국 총회는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근데 룰라 대통령이 워낙 기후변화 대응에 되게 적극적이고 중남미에서 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결집할 수 있을지 그래요. 이런 게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적인 힘이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이런 어떤 미국의 변화된 모습에 이게 기회다. 우리는 청정산업도 우리는 전기차도 강하고 배터리도 강하고 태양광 패널도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기후변화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뭐 아까 시진핑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저런 모습 하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발적 공역. 그래서 좀 공역도 하고 그래서 개도국의 어떤 희망을 좀 주고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서 자기의 산업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전략적인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워낙에 지금 앞으로 변화무쌍한 시절이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 개최국 이제 브라질인데요. 올해까지는 지금 상당히 산유국 중심으로 이런 예들이 있었지만 좀 뭐 고무적인 소식은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 하도 이제 정상들이 안 오다 보니까 영국에서 영국 총리가 그래도 이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어요. 노동당이 돌아오다 보니까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번에 영국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81% 줄이겠다. 오,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뭐 2035년 NDC를 미리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파리 협정에서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이제 2도 이하로 억제하고 1.5도 안 넘게 하는 그 약속 지키려면 2020년부터 이제 5년마다 국가별 맞습니다. 얼만큼씩 기여할지 감축 목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2035년 NDC 이제 내년 2월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야심찬 계획을 영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EU 전체적으로는 2030년에 55%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81%를 그 5년 후에 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최신 버전 보면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내년 2월에 어떤 목표 나올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대외적인 그런 위상이 많이 강화되면서 이런 데서 좀 솔선해야 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나. 그런 압박을 좀 받고 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인류가 이런 면에서 계속 탄소 배출을 지속하고 어떤 개혁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연기시키면 연기시킬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미 벌써 기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지연 대응 경로가 GDP에 제일 안 좋다. 제일 피해가 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내에 저는 사실 그런 게 와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게 불가피하게 거대한 기후 피해가 또 미국 대륙에도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여서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특히 미국처럼 강대국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